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양승환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화하는 농업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드릴 건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제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중에 들었던 이것저것 재미나는 일들도 가능하면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많이들 관심 가지실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드론이라든가 스마트팜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갈 때 앞서 이제 저희 연구원 소개 잠깐 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이제 중소 중견기업, 이제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의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책연구소이고요. 특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전북 본부는 전라북도 김제랑 전주에 이제 나눠져 있는데 김제에서 이제 주로 농기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지역 산업에 맞게 연구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농기계 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농기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신 기술, 이제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실용화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좀 마음에 드셔서 이거 좀 사야 되겠다 했을 때 없는 제품들도 있고 있는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려볼 기술은 이제 트랙터 작업 정보 실시간 이력 관리 기술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농업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트랙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논농사나 이제 밭농사를 짓게 되면 거의 필수적으로 트랙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제 이쪽 트랙터를 활용하는 기술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기술들은 이제 트랙터 작업할 때 그 작업 정보를 이제 이력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의 이러한 위치 추적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계측을 해가지고 이제 서버로 보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작업했던 이력 내지는 며칠 전에 작업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밭을 갈았지, 언제 어디에 파종을 했나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계속 쌓여 있으면 이제 농사를 짓기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네, 그럴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연을 하는 이제 동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랙터입니다. 트랙터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테스트 하느라고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적기를 달아놓고 이거는 트랙터 안에서 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계속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시연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트랙터의 위치가 갱신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 접니다. 네, 제 뒤통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농기계들을 활용할 때 이제 어떤 농기계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고 좀 대규모의 시스템 농업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술은 이제 로봇에 대한 기술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좀 예전에 연구했던 기술이긴 한데 이제 논 방제를 위한 팔쪽 로봇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리가 8개가 달려 있는데 상단에 4개, 그다음에 하단에 4개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고
이 다리 길이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로봇이 논 위를 움직이고 방제액을 뿌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기구적인 그 작동은 이거 역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단에 사람이 이제 방제 살포하는 것처럼 방제 노즐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형태가 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리 길이가 늘어나고 이제 상단 몸체가 이동을 하고 다시 줄어들고 하는 방식으로 논 위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제 다리가 이렇게 조금 얇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동하더라도 이제 벼나 이런 작물들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드론 기술이 같이 이제 조금 활성화되고 있었어요. 이때만 당시만 해도 드론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드론이 갑자기 붐을 일으키는 바람에 실제로 이 기술은 실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랑 같이 개발을 하긴 했는데 이 업체 사장님도 그때도 되게 불안불안해 하셨는데 결국 이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신 뭐 방제 드론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방제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트랙터랑 이제 파종 로봇이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랙터에 지금 몸통만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공간은 없고 이 트랙터는 이제 두둑을 인식을 해서 두둑 사이를 스스로 주행하거나 아니면 리모컨으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트랙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요즘 뭐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사나 아니면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셨으면 들어보셨을 텐데 라이다라는 센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돌아오는 신호를 보고 주변에 이제 사물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인데요. 라이다를 약간 옆으로 눕혀놓고 이제 두둑 형상을 인식을 하면 돌아오는 신호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트랙터가 있다 그러면 앞뒤로 약간 볼록볼록한 이제 형상을 이제 감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를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이제 두둑과 두둑 가운데 사이로 이제 트랙터가 스스로 주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뒤에 달아놓은 이 장치는 이제 파종 장치인데요. 사실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달았고 실제 파종기는 좀 이런 형상이 아니긴 합니다. 파종 장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별도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사실 이 화면 밖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있는 이제 무인 트랙터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신기하게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랙터 같은 경우는 견인력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가거나 밭을 갈거나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사를 올라간다든가 하는 조금 험난한 길을 간다든가 하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건 개발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여기 비탈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높고요. 이제 승용차 같은 것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높은 느낌이고 이건 좀 극단적으로 높은 25도 각도입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파종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스마트 농기계라고 하기에는 약간 스마트하지는 않지만 이제 파종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래도 몇 년 동안 집중해서 좀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마늘이고요. 지금 마늘 농사를 짓게 되면 지금 마늘 파종기라 그래서 마늘을 심는 기계가 실제 시중에서 이제 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수 있는데 좀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마늘 파종기의 성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 가지신 분들은 직접 수작업으로 하고, 실제 수작업으로 마늘 심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힘듭니다. 예, 마늘 하나하나 심기가 정말 힘들고, 그래서 지금 마늘을 심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늘을 한 알씩 떨어뜨려 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그 핵심에서 이제 기계화가 되면 얼마나 빨리 떨어뜨리냐, 그것까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생긴 걸 제일 먼저 연구했고요. 점점 나아지면서 이제 그 마늘을 한 알씩 떨어뜨리고 파종하는 속도도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네. 첫 번째 방식은 조금 뭐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홈에다가 마늘을 하나씩 넣으면서 파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마늘이 돌아가다가 이제 걸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센서가 그거를 감지해서 지금처럼 이제 마늘이 걸리면 잠깐 뒤로 돌아가서 마늘을 빼고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파종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게, 여기 이제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이제 진공식 파종기라고 해서 공기를 흡입한 거에 흡착판에 마늘을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호퍼라고 부르는데, 호퍼에서 마늘을 하나씩 꺼내 옵니다. 이렇게 방식이 됐을 경우에 지금 기술 중에는 가장 빠르게 마늘을 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고요. 지금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파종 기계가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한 마늘은 형상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콩이나 옥수수에 비해서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연구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러쉬가 이제 돌아가면서 똑같이 이제 이 홈 안에 마늘을 하나씩 넣게 되는 그런 기술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마늘을 하나씩 이제 배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랙터에 이제 달고 이제 주행을 하면 마늘을 이제 하나씩 심게 되는 그런 기술의 부품이 되는 거죠. 요거를 사실 배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뽑아내는 게 배종기고, 그거를 땅에까지 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파종기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 기술은 이제 영상 인식하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마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멀칭법이라고 그래서 검은색 비닐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게 작물들이 자라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멀칭 비닐이라는 거는 작물 이외의 부분에 비닐을 덮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당연히 이제 잡초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토양 안에 이제 뭐 비료라든가 물을 주게 될 경우에 그걸 증발하는 걸 좀 막아서 이제 물을 좀 더 오래 머금거나 아니면 비료들이 쓸려 나가는 그런 효과들을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일단 시작은 이제 멀칭 비닐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비닐 상태에서 그 뭔가 작물을 심을 위치를 찍고 작물을 넣는 그런 비닐이 있고, 이제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건 유공 비닐이라고 하는데, 그 비닐을 깔게 되면 그 구멍에다가 씨앗을 하나씩 이제 심게 되는 거죠. 아니면 묘종을 하나씩 심거나. 본 기술은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로 사실 시작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유공 비닐이라는 게 가장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한데요. 유공 비닐을 깔아놓고 그 안에다가 씨앗이나 묘종을 심는 거는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가 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로봇이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요 결과긴 하지만 요 구멍을 이제 찾은 예입니다. 이렇게 실험용 토양에 이제 요 상추인데, 상추랑 흙이랑 이제 멀칭 비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없는 거, 구멍이 있는 거 하고
구멍 안에 또 식물이 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양한 형태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 이것들을 이제 활용하는데 이제 야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게 이제 적외선 영상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불 켜고 찍은 사진인데요. 불 끄고 그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약간 그 회색빛에 보랏빛 정도 나는 걸로 해서 식물하고 그 비닐하고 흙이 구별이 됩니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빛의 강도, 이제 적외선 빛의 강도를 보고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실제 로봇에 적용이 되면 이제 밤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뭐 로봇한테 밤에 일을 시켜놓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다 씨앗이 다 심어져 있는 아주 꿈 같은 농업의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기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로봇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동화가 되는 그런 기술의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방제 드론에 대한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방제 드론 하면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는데요. 자율비행 방제 드론이라고 붙였습니다. 먼저 방제 드론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몸체가 이렇게 있고 아래에 물통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방제액을 달고 여기 두 개 보시는 요 노즐로 방제액이 이제 살포가 됩니다. 왼쪽 게 조금 큰 방제 드론이고 오른쪽 게 조금 중형의 방제 드론인데 여기 사양을 보시면 이제 큰 거는 한 10리터, 작은 거는 6리터 방제액 통을 달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살포 능력이라는 게 이제 한번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큰 거는 한 1000제곱미터, 한 300평 정도를 8분 동안 이제 방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작은 거는 700제곱미터 6분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제 드론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실제 방제 작업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 작업 하시는 분들은 숙련도를 매우 높여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방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TV에도 이제 가끔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드론 자격증을 따서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 현재까지는 다 이 방제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방제 드론 하는 작업을 이제 또 잘 촬영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제 드론 굉장히 크고요. 사람 웅크린 정도의 크기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 큰 게 이제 날아다닐 수가 있고요. 이제 논 위에 한 3에서 4m 정도를 날면서 아까 그 노즐로 방제액을 이제 뿌리면서 날아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걱정도 저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별을 막 헤치면서 그 바람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게 오히려 또 방제액을 골고루 묻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실제 벼가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뭐 생육이 저하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제 드론은 조종사가 대부분 다 수동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방제액을 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기술들을 지금 기술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같이 개발했던 업체가 제품화까지도 완료를 해서 이건 아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 정보, 이제 GPS는 이제 위치이죠. 그 다음에 고도, 그 다음에 이륙 착륙 정보, 그 다음에 방제 작업 정보 중에서 방제액 통에 이제 방제액이 얼마큼 남았는가, 내지는 어디에다가 살포했는가, 몇 번 살포했는가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계측이 돼가 센서를 달아서 계측을 해서 계속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살포 중첩도라든가 이제 조종사의 숙련도, 그다음에 사고 인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제 장비라고 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요. 실제로 거의 유사하게 기능을 스마트폰에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도 충분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방제의 중첩도 분석인데요. 논에서 이제 방제액을 뿌리게 되면 여기 보라색이라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교하게 뿌린다 그래도 반듯하게 사실은 비행이 되진 않아요. 조금씩 이제 이렇게 여기 검은색이 이제 실제 비행 경로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이 되는데,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이 드론이 방제액을 살포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됩니다.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여기 흰색 부분은 실제 방제가 안 된 거고요. 요렇게 겹쳐진 부분은 이제 2번씩 방제가 된 결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 D라고 되어 있는 값이 이 방제 드론이 살포할 수 있는 폭이라고 그러면, 이 사선을 그 폭별로 사선을 이제 긋고 나오는 점들의 거리를 산출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드론의 방제 살포 폭하고 이제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얼마큼 중복해서 방제가 살포됐는가, 이 부분을 산출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0이면 완벽하게 방제가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요 이제 결과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한번 본 예인데요. 이건 방제가 굉장히 잘 된 예입니다. 굉장히 잘 된 예고, 이때 한 9% 정도의 방제 중첩도가 나왔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제 작업 이제 숙련도 부분입니다. 이제 조종사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는 자동화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방제를 얼마큼 빨리 했냐, 잘했냐는 이제 조종사의 능력에 이제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제 조종사의 숙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으면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조금 숙련도 높은, 예를 들면 이제 그 택시를 타도 고급 택시를 탈 거냐, 일반 택시를 탈 거냐 좀 선택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숙련도가 높은 조종사에게 방제 작업을 의뢰할 때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의뢰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련도 분석을 할 때 이제 작업 효율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단 작업 효율은 이제 동일한 시기 안에 얼마큼 많은 면적을 작업을 했는가에 대한 수치이고요. 요거를 이제 어떤 기존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보면, 이제 아까 데이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방제 드론은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계측이 돼서 저장이 되는 방제 드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제한 전 구역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시간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외곽에 있는 포인트들을 연결하면 이제 방제가 된 전체 영역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방제한 이륙과 착륙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방제한 시간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분당 작업 효율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제 수식을 이제 점수화를 이제 해본 건데요. 네, 수식은 복잡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 방제액의 살포 분사량, 이제 살포 분사량이 원래 살포했던 양 대비 실제 얼마큼 살포했는가. 그 다음은 이제 작업 속도, 원래 방제를 작업해야 되는 시간 대비 얼마나 정확히 그 시간을 했는가. 그 값을 이제 보게 돼서 이게 이제 0 값이 나오면 이제 방제를 굉장히 잘 한 거고요. 그 마지막 수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첩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이 다 이제 0 값이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100점인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아까 그 관제 장비나 스마트폰 앱에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85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그 방제를 작업한 이력인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방제 작업을 하게 돼도 뭐 어떨 때는 점수가 높게 나오고 어떨 때는 낮게 나오고 하면 이제 그 이력들을 보면서 아, 왜 이날 높게 나왔지? 왜 이날 낮게 나왔지? 하면서 본인의 실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요 그 방제 이력을 좀 어떤 하나의 어떤 뭐 그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방제를 되게 잘한 사람 정보를 읽어다가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방제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본인의 방제 실력도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 드론의 이제 사고 인식 부분입니다. 이게 드론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뭐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사람에 부딪히는 일은 사실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방제 드론 작업할 때 가능한 드론이 되게 신기하고 되게 멋져 보여서 가까이 가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위험합니다. 비행기라고 보시면, 헬리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화됐을 때 여기 각도, 디지털 각도계인데요. 0도고요. 한 15도 정도 기울어지면 이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15도인데 사실 뭐 또 눈으로 보기엔 또 그렇게 뭐 많이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비행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울어져도 그냥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 자체에다가 이제 각도를 잴 수 있는 자이로 센서를 달아놓고 이제 15도 이상 기울어졌다는 게 인식되면 이제 뭐 LTE나 와이파이 통해서 아까 그 관제 장비나 아니면 사용자나 제조사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이제 울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뻥 알람 사고 났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AS 할 수 있는 제조사나 이제 AS 기관에서는 아,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빨리 이제 수리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산업계에서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정을 잘못해서 이게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이제 방제 드론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사고가 난 건지, 요게 이제 실제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뭐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AS센터 갔더니 아, 이거는 뭐 사용자 과실인데요, 막 그러면 막 옥신각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작동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조종사의 잘못일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 다음 말씀드려볼 기술은 이제 ICT 방제 작업 정보 공유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까 그 방제하고 있는 작업들을 이제 앱을 깔고 거기에 뭐 로그인을 해가지고 권한 있는 사람끼리 다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그 드론의 송신 장치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제 조종사의 이제 핸드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하고요. 그러면 조종사의 핸드폰에서 그 방제 작업 정보를 서버로 올리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앱을 깔고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가 공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하나는 뭐 농민, 그다음에 뭐 다른 하나는 제조사, 그리고 실제 갖고 있는 거는 조종사, 뭐 이렇게 이제 실제 작업하는 정보들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고요. 네, 저희 연구원들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실제 방제 드론을 조종할 수는 없었고, 이런 취미형 드론에다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송신 장치를 달아놓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위치를 이제 보고 있는 이 연구원은 이제 공유를 받아서 보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실제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연구원은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영상에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드론의 궤적을 추적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굉장히 잘된 결과를 골라서 동영상으로 만든 거고, 지금도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이게 굉장히 잘된 결과고, 다른 결과는 완전히 막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드론이. 여기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이제 드론 조종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 60m 정도 되지만 이미 잘 보이지 않아요. 방제 드론도 한 1.5m 굉장히 크지만 논이 이제 80m, 100m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조종사는 굉장히 본인 방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농민은 저게 잘 안 된 것 같고 저기는 너무 많이 뿌린 것 같고 이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방제는 이제 의뢰를 하고 이제 조종사가 와서 방제를 하면 농민은 옆에 와가지고 대부분 다 잘하고 있나 지켜봅니다. 근데 멀리 가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앱을 깔아서 앱을 같이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조종사도 이거 잘 됐죠? 그럼 농민 잘 됐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처럼 완전히 수작업을 하게 되면 뭔가 누군가 의심을 가졌을 때 사실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했던 그런 기술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장애물 인식에 대한 기술입니다. 방제 드론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 정말 위험하고요. 전봇대 같은 경우에 부딪히는 경우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이제 여기 이렇게 레이더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제 큰 사물이 있을 때 한 5m/s의 속도로 1초에 한 5m 정도 진행되는 그래도 조금 빠른 속도 중에 하나인데 그 속도로 비행했을 때 앞에 뭔가 이런 큰 트럭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멈추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건 테스트 영상인데요. 이제 방제 드론이 방제를 하면서 쭉 비행을 하다가 앞에 이 큰 트럭이 이제 있으면 잠깐 멈추고 더 이상 진행하려고 그래도 자동적으로 진행이 못하게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이제 진행이 못하는 장면을 이제 보신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 인식 기술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에 가면 생각보다 전봇대가 많고요. 전선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 걸리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하는데 드론이 80m, 100m씩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전선이 저기쯤 있다는 걸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얼마큼 가까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종사가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좀 무리해서 방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전선에 걸리는 큰 사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선은 이제 큰 전선 같은 경우가 두께가 한 15mm 정도 되고요. 조금 작은 전선은 두께가 한 10mm 정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뭐 장애물을 인식하는 센서는 이런 기둥이나 벽, 뭐 아까 같이 큰 트럭 같은 거는 그나마 좀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얇은 전선은 기존에 좀 인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하고 이제 뎁스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수행을 해본 예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10cm 두께의 전선을 한 6m 거리에서 이제 전선의 위치랑 이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거리 두 가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 자주색으로 보이는 드론 위에 올려져 있는 요게 이제 그 전선의 위치랑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포함한 모듈이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는 드론 안에 시스템의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뭐 요즘 인공지능 딥러닝 이용해가지고 뭐 사물도 인식하고 고양이도 인식하고 개도 인식하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똑같이 그 결과로 해서 이게 전선이 이렇게 쭉 있는 거를 이제 약간 뜨문뜨문이긴 하지만 여기 전선이 있다라고 인식한 결과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에서는 이제 좀 더 그 높은 완성도로 이제 전선을 인식한 예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기 위해서 드론의 시야에서 한번 논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드론의 카메라가 이제 전선을 인식하는 모드로 설정해 놓고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저희 연구원이 드론을 띄워서 이제 전선 근처로 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지역인 전라북도 김제의 지평선 평야입니다. 네, 몇 안 되는
지평선 보이시죠? 네. 이 강의를 통해서 지평선도 한번 보시고요. 전선이 이제 인식되는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를 친 거는 이 빨간색 네모 안에서 이렇게 전선이 인식됐을 경우에 쭉 직진하면 전선에 걸린다라는 구역이고요. 이 바깥에 인식했을 경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드론에 걸리지 않아서 굳이 인식할 필요는 없었던 결과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전선의 거리를 같이 인식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동영상입니다. 뎁스 카메라가 이제 아까 라이다 센서랑 이제 유사한 이제 센서인데요. 이 빛을 쏴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전선 같은 얇은 선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 연구에서 이제 6m의 제한이 좀 있고 더 멀어지면 이제 전선 빛으로 해도 사실 감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한계가 아직은 있긴 하지만 이제 현재 수준에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전선의 위치랑 이제 거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트럭 앞에서 드론이 멈춘 것처럼 전선 앞에서 드론이 멈추는 그런 기술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의 마지막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자율 비행으로 방제까지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종기에다가 이거 스마트폰을 이렇게 달아서 취미형 드론도 이렇게 해서 취미형 드론은 대신 여기 이제 카메라를 해가지고 드론의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요거는 위성 지도를 이용해서 드론이 어디서 방제하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앱에서 방제할 논의 구역을 설정하면 방제할 그 경로를 자동으로 만들고 실제 방제 시작하면 이제 자동으로 방제를 하고 돌아와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스마트폰을 조종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조종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각 방제할 면적을 이제 모서리를 찍으면 자동으로 이 점선이 이제 방제 드론 비행할 구역이고 이게 방향 바꿔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제 작업할 때 출발 그러면 설정된 경로를 따라 이제 자동으로 방제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방제를 수행을 합니다. 네, 중간은 후딱 편집돼서 건너뛰었고요. 방제 다 완료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아 방제 끝 복귀 그러면 조종사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거의 한 80m 됩니다. 여기 가서 방제 드론 잡을 수 없고 방제 드론을 다시 이제 불러오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불러오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동영상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착륙하는 형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기술들은 이미 이제 제품화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벼농사를 짓게 되시면 아주 자주 보게 될 그런 방제 드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가 더 핫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요즘 뭐 귀농한다거나 청년 창업한다거나 하면 다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 기술 중에서도 제가 조금 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뭐 중소형 그 IoT 기술하고 이제 역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기술, 그다음에 로봇을 이용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된 이 기술은 이제 복합 환경 계측 센서 및 IoT 허브라는 기술인데 이제 그 도시에 살다 보면 당연히 인터넷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든 와이파이 있고 뭐 집에 가면 와이파이 다 있고 인터넷 초고속으로 연결돼 있고 막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논이나 밭 환경 내지는 온실 중에서도 대형 온실은 인위적으로 인터넷망을 다 깔아놓고 쓰고 있지만
중형이나 아니면 단동 온실, 이제 비닐하우스 하나씩 있는 그런 온실은 인터넷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안 되고 인터넷 하게 하려면 어떤 지역은 돈도 많이 듭니다. 이게 전화선으로 이제 인터넷이 와야 되는데 전봇대가 없으면 전봇대를 세워야 되는데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전에서 한 2개인가까지는 세워주는데 그거보다 더 세우려고 그러면 이제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700만 원인가 든대요. 그래서 뭐 축산 농가라든가 아니면 되게 오지에서 이제 농사를 지려고 인터넷 설치하려고 그러면 막 인터넷 설치하는데 전봇대 세우는 것만 막 1,000만 원씩 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는 물론 아주 너무 시골로 가면 안 되는 지역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치 안에 이렇게 인터넷 하라고 스마트폰을 하나 넣어 놓으면 그런 전화선이나 인터넷선을 유선으로 끌고 오지 않아도 전봇대를 세우지 않아도 스마트팜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한 거는 스마트팜을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온도, 습도, 일사량,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그거를 4가지 요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복합환경 센서를 이제 만들어서 요 값을 이제 이 스마트팜 무선 제어기 쪽으로 보내주고 이 제어기가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환경 정보라든가 제어 정보, 그 다음에 뭐 이상 환경이 있을 경우에 알람을 주게 됩니다. 간단한 또 시연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이고요. 요 안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스마트폰을 넣어놔서 지금 장치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예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요게 온도, 습도, 일사량, CO2 동시에 잴 수 있는 장치이고 요 끝에 달린 게 요게 이제 일사량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왼쪽 거는 그냥 온도 센서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동 온실 같은 경우에 환경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온도 정도만 알아도 창 열고 닫고 뭐 하는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이제 스마트팜을 구현하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 네, 불이 켜졌죠. 1번 제어기 켜라 그러면 이제 신호를 요 핸드폰으로 시스템 안에 있는 핸드폰을 정당해서 1번 켜고 2번 켜고 지금 이 시연에서는 이게 등으로 해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팬을 연결한다든가 난방기를 연결한다든가 창을 여는 모터를 연결한다든가 하면 이제 간단하게 이 장치 하나를 설치해 놓고 연결만 하면 이제 원격에서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울려라 아니면 이하로 내려가면 울려라 했을 경우에 그 알람이 이제 울 수 있는 기능을 보신 겁니다. 한 대형 스마트팜 온실은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서 뭐 이런 기술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자동 제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하고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작은 규모부터 스마트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고가의 복잡한 장비 말고 이런 간단한 장비부터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좀 응용돼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설치된 사례가 이제 비가림 포도 스마트팜입니다. 이제 비가림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비닐로 밀폐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비만 가리게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우산처럼 얹어져 있는 그런 하우스가 비가림 하우스인데 포도 농가 같은 경우에 이런 하우스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비만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가 맞으면 대부분 이제 작물들은 이제 뭐 병충해가 온다거나 하는 뭐 일들이 있다고 해서 비를 안 맞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기능 플러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시연 장비는 일단 그래도 220V 전원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작동을 하는데 이제 전기도 없으면 어떡할 거냐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 포도 농가에 설치했던 이 기술은 태양광 발전판을 달아가지고
이제 전기가 없더라도 스마트팜이 구현될 수 있는 기능까지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본 예고요. 비가림 온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스마트팜 요소는 토양의 이제 수분량을 측정을 해서 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방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온도 습도를 제어할 수는 없고요. 이제 물이 너무 말랐다 했을 때 자동으로 물을 주는 이제 그런 장비인데, 이 장비도 역시 이렇게 스마트폰을 넣어가지고 원격에서 이제 어디서든 제어할 수 있게 이제 한 기술이고요. 여기 이제 그 전광판인데, 농가 가보시면 이런 거 설치한 농가도 보실 수 있어요. 현재 온도 몇 도고, 여기 이제 여기는 포도 농가기 때문에 토양 수분 몇 %인가 수분량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전광판 역시 무선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그 220V 전원은 꼽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원하는 데다가 갖다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가에 이렇게 온실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요. 요거 이제 그 집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라라는 한 2km까지 무선통신이 될 수 있는, 이제 최근 많이 쓰는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장애물 있고 하면 실제 2km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지만 한 300, 400m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집이 떨어져 있더라도 집에다가 이거 설치해 놓고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치된 것들을 사진 좀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기술의 플러스적인 요소는 이제 포도 사진을 이제 핸드폰으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하루에 2장씩 찍어서 포도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용도로도 이제 활용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도가 점점 익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연구하면서 같이 보면서 이 보라색까지 익으면 정말 멋있겠는데 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조금 있으면 무너집니다. 네. 이게 그 포도 비닐 이제 종이로 싸가지고 이제 완전 그 상품성 높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라색 포도가 되기 전에 초록색에 다 싸버리더라고요. 이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곳은 이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였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이제 송산포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송산포도 농가에 56개 농가에다가 이거를 설치해 놓고 이거를 중앙관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업의 기술은 제가 좀 제공을 하긴 했지만 사업을 총괄하신 분은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딱 근엄하게 이제 전체로 관장하시는 이제 그때 기술센터 팀장님이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농가의 정보를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온도가 너무 높다거나 뭐 토양 흙이 너무 말랐다거나 뭐 그러면 여기 이제 알람이 이제 뜹니다. 알람이 뜨면 혹시라도 농민이 이제 다른 업무로 바빠서 신경을 못 쓴다거나 할 때 그거를 확인해서 대신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진을 찍어두고 환경 데이터들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잘 됐고 어떤 데는 잘 안 됐을 때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제 포도 생육 빅데이터 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님께서 지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로봇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의 작업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대형 온실입니다. 한 3,000평 이상, 요즘 뭐 10,000평, 20,000평 정도 되는 온실을 운영하시는 분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온실 가면 온실이 끝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온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한 3,000평 됐을 때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00평, 20,000평 되면 뭐 온실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거기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 다 합치면 한 100명 된다고 해요. 완전히 이제
그래도 규모가 큰 중소업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여러 작업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경영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신 분들은 작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작업자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형 온실에서 작업할 때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요소들은 그냥 작물이 잘 이상이 없나 그 정도 관찰할 수가 있지, 실제 작업은 각각의 작업기를 들고 가야 됩니다. 뭐 청소기라든가 방제기라든가 이제 레일리프트는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작물들은 4m, 5m씩 자라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전체 작물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 이런 작업기를 하나씩은 들고 들어가야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작업기에다가 이제 그 태그를 달아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데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자가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업을 했고 작업량이 얼마였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로봇과 이제 결합시킨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송 로봇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 현장에서는 AGV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바닥에 이렇게 까만 선이 이제 그 자력을 내는 이제 유도선인데요. 이 유도선을 따라서 이 로봇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제 공장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스마트팜 기술이 앞서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기술로 활용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기술에 추가를 해서 이제 위치 추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거 역시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여기 이제 태그가 요거 토마토 토마토 농가고요. 굉장히 전형적인, 굉장히 잘 돼 있는 토마토 농가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인공 배지에 흙이 없습니다. 인공 배지에 이렇게 토마토 줄기를 하나씩 심어서 이렇게 쭉 자라고 있는 형태이고, 인공 배지에는 양액이라는 걸 줘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이렇게 열려 있고요. 이 베드와 베드 사이를 작업자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포도 따기도 하고 순도 지르고, 아니면 뭐 쓰레기도 줍고 상품 없는 포도들 이제 떼어내고, 이제 뭐 적과 저격, 뭐 순지르기 이런 용어들 이제 쓰는데, 뭐 토마토나 파프리카, 뭐 오이 이런 농사 지실 분들은 이 작업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동영상으로 옮겨와 가지고요. 방금 태그를 찍었고요. 스마트폰 앱에서 이제 태그를 찍은 다음에 이제 로봇 일로 와 그러면 쉬고 있는 로봇이 그 태그 있는 위치까지 유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시연하는 온실이기 때문에 되게 멋지게 자동 유리문도 만들어놨는데 로봇이 유리문도 열고 들어온 예입니다. 그럼 작업자가 이렇게 자기 핸드폰을 여기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띡 인식하는 게 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이 이제 작업기를 쓸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바닥에 있는 태그를 인식하고, 나올 때 또 태그를 인식하고. 여기는 지금 추종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자를 이제 따라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작업기를 이제 수확을 하니까 이 수확을 누가 어디서 언제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서버에 저장이 되고, 관리자가 나중에 그 실시간 내지는 나중에 그런 통계를 보고 이제 효율적인 작업 방식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이제 복귀하면 이제 하차장으로 이제 로봇이 자동으로 이송해서 토마토를 하차를 하게 되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어떤 구역에서 토마토가 많이 열렸는가, 이런 정보들을 또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1번, 2번 구역에서만 토마토 생산량이 높지? 그러면 환경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최적의
생육 조건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토마토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후숙 작물이라고 하죠. 토마토는 초록색일 때 따도 가만히 익어라 기다리면 뭐 한 달,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빨갛게 익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마토가 그렇기 때문에 색깔별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먹을 거는 아예 새빨간 토마토를 따면 되고요. 뭐 수출할 거다, 내지는 좀 유통기간 좀 오래 걸릴 거다 하면 초록색 토마토를 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를 색깔별로 따거나 아니면 뭐 다 딴 다음에 색깔별로 구별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초록색 토마토랑 빨간색 토마토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초록색인 토마토랑 조금 빨간색인 토마토 사이는 이제 아주 숙련자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토마토의 사진들을 쭉 이제 찍어서 이제 기계에다가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이건 초록색, 이건 빨간색, 이건 조금 초록색, 이건 조금 많이 초록색 다 학습을 시키면 이제 기계가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이 조금 초록색과 조금 빨간색 요 사이에서도 한 95% 정도의 정확도로 이제 기계가 인식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선별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들이 섞여서 이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식용 카메라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식용 카메라가 들어 있고, 아까 보셨던 비슷한 게 네모를 박스를 딱 치면서 이건 무슨 색깔이다 라고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인식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추가로 달아놓으면 이제 초록색끼리 빨간색끼리 아까 보시는 6단계로 토마토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무선 센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선으로 하게 되면 온실 같은 경우에 50m, 막 100m, 막 아까 뭐 10,000평, 20,000평짜리 온실은 끝도 보이지 않는데, 유선 센서 하나 연결하려면 다시 말하면 전선을 100m를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센서를 무선화시키는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문제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배터리를 교체하는 일은 굉장히 귀찮고요.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도 한 4일에서 일주일마다 배터리를 한 번씩 교체해주면서 실험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일주일에 배터리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뭐 어렵겠어. 그러고 시작했는데 정말 귀찮습니다. 지금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배터리 교체하고 있는데, 일단은 1개월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토마토 한 4개월, 5개월 정도 기른다고 하면 한 3번, 4번 정도 교체하시면 되는데, 사실 아직 조금 그 정도도 현장에 계신 농민들은 못 쓰실 거예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까지는 무선 용량을 늘려놔야, 사용 용량을 늘려놔야 현장에서 쓸 수 있다라는 정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뭐 앞으로 할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초 로봇인데요. 이게 김제가 또 콩 농사를 많이 지입니다. 이게 콩밭인데요. 콩반, 잡초반. 네. 특히 이제 그 스마트팜은 그렇지 않지만 밭농사를 지신다고 하면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일주일 동안 관리 안 하면 잡초가 작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민들, 이 밭농사 지시는 농민들 하는 얘기는 자라라는 작물은 안 자라고 잡초만 자란다. 네, 잡초와의 전쟁인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제초제를 뿌립니다. 이제 작물별로 제초제들이 쭉 나와 있어서, 사실 뭐 콩농사 진다 그러면 이제 농약상 가가지고 콩농사 짓는 제초제 주세요 그러면 이거 뿌리세요 그러면 그거 뿌리면 됩니다. 네, 뿌리면 되는데 건강에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토양 오염되고
나중에 이제 농산물에 잔류 농약 들어있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물론 농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잔류 농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물로 씻으면 완전히 없어지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농약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물리적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예전에는 김맥이죠. 사람이 이제 잡초를 하나씩 뽑는 그거를 자동화하려고 로봇한테 시켜보려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잡초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잡초고 뭐가 작물인지를 기계가 알아야 그 다음에 걔를 뽑거나 말거나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은 사실은 아까 그 드론이 전선을 인식했던 기술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아까 토마토 숙도를 인식했던 기술하고 잡초를 인식하는 기술하고는 동일합니다. 딥러닝 기술은 이제 사물 인식 기술이고, 이게 잡초다 이게 잡초다 계속 알려주면 어느 정도 알려주면 대충 한 700번에서 한 1500번 정도 사이 정도 알려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잡초구나 하고 기계가 이제 출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결과이고요. 그때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중에 이제 거리까지 인식할 수 있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제거를 하니까 어디에 있는지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전선 인식했을 때에도 썼었던 이제 뎁스 카메라라는 녀석이 있고, 스테레오 카메라라는 녀석이 이제 위치랑 거리까지도 인식하는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사람 눈처럼 두 개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영상의 그 미묘한 영상 차이를 보고 그 대상에까지의 거리를 인식을 해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봇한테 일을 시킬 거니까 이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적용을 하려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예는 아닌데, 외국처럼 크게 농사 지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기계 단위라고 작물을 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농민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심어야지 이거 기계 쓴다고 이거 아깝게 남겨놓냐. 근데 이제 기계가 이제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센스는 약간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인하기 때문에 기계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이랑과 고랑이 있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를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작물 사이를 주행할 거냐, 다시 말하면 고랑에 로봇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고랑 사이를 이제 다닐 거냐, 그게 이제 이런 예가 됩니다. 예. 근데 로봇을 아무리 좁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 그 고랑을 조금 넓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그 변형은 좀 일어나야 되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고요. 많은 방법 등은 고랑과 고랑에 바퀴를 놓고 작물을 밑에 둔 상태에서 진행하는 방식들을 많이 선택합니다. 지금 이런 방식도 그렇고요. 이런 방식도 그렇고 이제 고랑 사이에 바퀴를 놓고 주행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랑을 인식해가지고 내지는 이렇게 작물을 인식해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잡초도 인식했고 로봇이 혼자 잘 다닐 수 있다. 자, 이제 뽑자. 근데 어떻게 뽑을 거냐? 여기도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먼저 선택할 게 이제 잡초를 제거할 거냐, 아니면 작물만 빼고 나머지를 다 제거할 거냐. 이제 이걸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뽑을 거냐를, 이제 잡초를 이제 잘라낼 거냐. 이제 농촌 가서서 이제 잡초 제거를 하다 보면 이제 예초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벌초할 때도 많이 쓰죠. 이렇게 윙 하면서 이제 잘라내는, 그게 이제 잘라내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파쇄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깊게 해가지고 밭 갈듯이 이제 흙하고 작물을 다 갈아버립니다. 예, 그런 방식이 있고요. 태울 거냐, 잡초들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얘를 좀 뜨겁게 가열을 해가지고 열을 주면 사실 제일 확실하게 죽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이제 불을 이렇게 세게 쪼이는 기술도 쉬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기술은 아닙니다. 불날 위험도 있고요. 그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약을 칠 거냐. 이제 제초 로봇 중에 이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초에만 약을 살짝 딱딱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약을 치면 이제 결국 친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마지막 방법이 이제 잡초를 잘 잘라내면 그걸 그냥 둘 거냐 아니면 수거할 거냐. 어떤 잡초들은 간단히 잘라놓고 딱 두면 거기서 또 뿌리가 나와가지고 열받게 다시 자라는 일주일 자면 다 죽었던 알았던 잡초가 다시 잘 쌩쌩하게 내가 키우려는 작물보다 더 잘 자라고 있던 아주 약 올는 결론을 만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잡초를 제거한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는 기술은 조금 부럽긴 하지만 이제 프랑스 기술인데, 이제 잡초 제거 로봇을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개발한 기술인데 종류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고랑 사이를 가는 조그만 잡초 제거 로봇이 있고요. 근데 이 빗자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작물 빼고 나머지를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아주 간단한 예지만 또 쉽고 효과적으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작물 빼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그 파헤쳐서 이제 하는 예인데, 실제 동영상은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방식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작물을 인식한 다음에 그 작물 위의 것을 제거하는 기술도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거는 이제 과수원용 잡초 제거 로봇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동영상은 이제 가운데 있는 잡초 제거 로봇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중 8구 이거 다 비닐로, 멀칭 비닐로 다 덮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외국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사실 과감하게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 더 제초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퀴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방향을 조절해서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걸 이제 사륜 조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를 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시면 이 뒷부분에 이제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물만 딱 위치만 간단히 남기고 나머지들을 흙을 파헤쳐서 이제 잡초를 제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작물만 잘 심어져 있으면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잡초를 인식할 필요 없이 그냥 반복 작업만 계속 하게 되면 어쩔 수 없게 잡초를 할 텐데, 요게 이제 작물을 인식하고 작물 이외의 부분에 이렇게 흩어지는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제초 로봇의 어떤 그 감지 기술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연구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작물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진짜 광활한 넓이에 이제 작물들이 어떻게 이제 잘 심어져 있는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최신 농업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한 연구생이 대부분이었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 저거 좋겠다, 사서 써야지 했을 때 몇 개는 사서 쓰실 수 있고요. 몇 개는 아니 그런 거 아직 없는데요 라는 반응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좋은 농기계, 좋은 로봇 아니면 좋은 계측 장비 쓰실 수 있게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좋은 결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